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방송에 대해 보기는 했지만 관심은 민생에 있다며 평가를 자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사적인 대화 내용이 방송으로 공개된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선 후보 다자 대결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조사한 결과 윤 후보는 한 주 전보다 6.5%포인트 오른 40.6%, 이 후보는 3.4%포인트 떨어진 36.7%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2일 돌연 집거에 들어갔던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기자회견을 갖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선 완주 의지를 밝혔습니다. 일정 중단에 대해 사과한 심 후보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변화해야 하는지 깊이 성찰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피해자 가족과 국민의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회장직 사퇴 의사를 밝힌 정 회장은 안전점검 결과 문제가 있다면 완전 철거와 재실공까지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독서실과 대형마트, 학원, 영화관 등 마스크를 항상 쓸 수 있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은 시설에서는 내일부터 방역 패스 적용이 해제됩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000명대로 내려갔지만 일주일 전보다는 800명 넘게 증가해 유행이 다시 확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발사체 2발을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평양시 순안 비행당 일대에서 동북쪽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가 발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내용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공개된 내용 외에 오늘 또 추가 녹취까지 공개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발언 내용과 파장을 여야 반장추 시간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가 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실종자 5명을 찾는 수색 작업은 큰 진척 없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문가 회의가 열렸는데요. 잠시 뒤 연결해서 현장 수색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여야 정치권 상황부터 알아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내용의 방송을 놓고서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악질적인 정치 공작이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김건희 씨 구하기가 도를 넘었다며 대응 태도 비판에 주력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양당과 대선 후보 대부분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방송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놨다고요? 네, 먼저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직접 방송을 보진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분에게 심려를 끼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몸을 낮췄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는 방송 이후 적극적인 반격에 나섰는데요.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아침 회의에서 언론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친여 매체 기자가 대선 후보 배우자와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하고 이를 방송사가 방영한 건 단순한 불공정을 넘어 악질적인 정치 공작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또다시 더 비열하고 더 악랄한 정치 관음증을 악용한 후보 배우자에게 씻을 수 없는 주홍 글씨의 낙인을 찍어서 이재명 후보자의 형수 욕설 테이프와 배우자 김혜경 씨와 관련된 사항들도 당연히 방송을 해서 국민들께서 균형 잡힌 판단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방송 다음 날 국민의힘이 이렇게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인 건 방송 내용에 결정적인 한방은 없었다며 내심 안도하고 있는 내부 분위기와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보도된 김 씨의 발언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공세는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그 문제에 대한 저 개인적인 관심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경제에 더 관심과 기울일 생각입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민생, 또 이 나라의 운명과 미래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 차원에서도 민주당은 통화 내용 자체보다는 국민의힘의 대응을 비판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남영희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김건희 구하기가 상식을 내팽개친 수준이라며 방송 전부터 과민 반응한 데 이어 이제 정치 공작설로 적반하장식 주장을 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개별 인사 차원에서는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를 부각하는 발언도 나왔는데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리스크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최신술의 기시감이 든다. 최신술 시즌 2 아니냐. 네, 이런 가운데 대선 후보들이 잠시 뒤에 한자리에 모인다고요? 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여기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까지 잠시 뒤 오후 4시 반 같은 행사에 참석합니다.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재경 대구 경북인 신년 교례회 행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건희 씨 7시간 통화 방송의 파문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여야 대선 후보들이 만나는 자리에 더욱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여야 후보들은 행사에서 TK 지역과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표심을 자극할 예정인데 대선을 50여일 앞두고 판세가 출렁이고 있는 만큼 긴장감이 흐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이재명 후보는 청년 간호사들과 간담회를 진행했고 윤석열 후보는 불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오늘부터 대선 레이스에 공식 복귀했죠? 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오늘 오후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 정치의 미래를 위해 마지막 소임을 다하겠다며 대선 완주를 공식화했습니다. 선거운동을 중단했던 건 단순히 지지율 때문이 아니라 밀려드는 일정 속 진보 정당 대선 후보로서 집중해야 할 의제들에서 멀어졌다고 느꼈기 때문이라 설명했습니다. 가치와 원칙을 더 선명히 세워서 이번 대선에서 약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심 후보의 회견 장면 직접 보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저와 정의당 국민들의 재신임을 구하겠습니다. 녹색과 여성과 노동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이러한 쇄신 방향을 담은 선거운동 일정에 곧장 돌입했습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현장을 찾아 중대재해 사고 근절을 촉구한 뒤 일면식 없는 남성에 의해 20대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던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성폭력 근절을 다짐합니다. 이후엔 지하철을 타고 시민들과 직접 만나며 광화문 광장에서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인터넷 매체 A기자의 7시간 통화 내용 일부가 어제 MBC를 통해서 공개가 됐죠. 여권에서는 과거 비선 실세가 떠오른다는 취지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결정적 한방은 없었다. 일부는 해소된 측면도 있다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의 반응은 어떤지 임승호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제 MBC가 방송한 내용 혹시 다 보셨습니까? 예, 보고 왔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기본적으로 내용 자체에 대한 평가를 하기 이전에 정상적인 취재 과정으로 과연 볼 수 있었는가가 일종의 지점이었다고 보는데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화 내용이나 어떤 통화 내에서의 호칭 같은 것을 고려했을 때 이것은 정식적으로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해서 어떤 현안에 대한 사안을 정식적으로 물어보는 취재 과정으로는 보기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고 예.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평가는 어찌됐든 저희가 방송에 대해서 막지를 못했으니 내용은 이미 공개된 것이니 국민들의 판단에 맡길 예정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관계자 언론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결정적 한방은 없었던 것 같고 일부분 해소된 측면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맞습니까? 기본적으로 후보자의 배우자가 해당 녹취록에서 한 발언들을 보면 예를 예. 들어서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해서 가해졌던 과도한 공격들, 예를 들어서 줄리 의혹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것이 취재 과정임을 인지하지 못했음에도 배우자가 김건희 씨가 적극적으로 기존의 자신의 입장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의혹들 또는 허위 경력 의혹들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는 김건희 씨의 일전에 있었던 사과와 같은 방향과 크게 다른 지점은 없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조금 전 백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 해명을 했습니다. 남편인 내가 좀 더 잘 챙겼어야 했다. 하지만 김건희 씨의 선거운동 관여 의혹은 부인을 했습니다.
예, 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평가라기보다는 어찌됐든 정책 대결과 비전 대결이 되어야 할 대선이 어찌되었든 후보자의 배우자의 행위이긴 하지만 7시간 정도의 취재에 응했다라는, 취재는 아니지만 그러한 행위에 응했다는 자체가 예. 국민들로부터 죄송스러운 지점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요. 뭐 또 네네. 배우자의 어떤 비선실세 논란이라고 하는데 오늘도 방금 민주당에서 어떤 최순실 씨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나 지금 일각에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비선실세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권영세 본부장이 오늘 아침에 MBC 녹취록 보도는 취재윤리 위반을 넘어서 정치 공작 행위라고 말을 했는데요. 어떤 점 때문에 정치 공작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MBC가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어떤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금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김건희 씨의 반론권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프라이버시권과 음성권을 굉장히 심하게 침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무시하고 공개를 할 때는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어제 방송된 내용을 봤을 때 과연 그러한 내용들이 국민들이 알아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 되는 상황이고 네. 그러한 상황에서 MBC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배우자의 반론권조차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하는 상황을 펼친 것에 대해서는 선거에 개입하려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방송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고 네. 반론권도 충분히 반영이 안 됐다고 이야기하셨는데 MBC가 보도 전에 반론을 묻지 않았나요? 반론에 대해서 후보자의 예. 배우자 그리고 저희 공보단이 분명히 김건희 씨의 반론에 대해서 충분히 동일 시간만큼의 방영을 해달라라고 했음에도 예. 해당 방송을 보면 알겠지만 김건희 씨에 대한 공식적인 소명도 없었고 반론이 없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BC가 그런 입장을 밝혔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김건희 씨의 어떤 반론권이 적극적으로 보장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씨 구하기가 도를 넘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건희 씨 구하기라기보다는 김건희 씨와 관련 의혹들 그리고 해당 녹취록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소명해야 될 부분 당연히 소명하는 것이고요. 다만 그러한 녹취록이 국민들에게 공개된 경위 자체에 대해서는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 모두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배우자 구하기라기보다는 저희로서는 소명을 다해야 될 지점은 소명을 다할 뿐입니다. 예. MBC 보도 내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통화한 기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나오잖아요. 캠프에 합류하는 거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1억 원까지 줄 수 있다. 이런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발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만약에 그러한 것이 김건희 씨가 실제로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한 발언이라면 굉장히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다만 그 발언이 나오게 된 어떤 비언어적인 언어의 톤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것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과연 공식적으로 기자를 매수했다라고까지 볼 수 있느냐라는 지점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해당 기자라고 할까요? 그분의 취재 과정에서도 보면은 캠프에 가면 얼마쯤 줄 수 있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보면 네. 이것이 일종의 함정 질문으로 봐야 될 것이지 후보자의 배우자가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서 기자를 매수하려는 행위라고 보기에는 좀 과도한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비선 실세, 최순실의 기시감이 든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던데 캠프에 공식 직함이 없는 김건희 씨가 캠프 인사의 인사와 전략에 좀 관여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인상을 주기에 좀 충분했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민주당의 최순실 씨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아무 말 대잔치에 들어갔다고 보고요. 네. 지금 어떤 부분에서 김건희 씨가 공식적으로 일정이나 메시지에 관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기본적으로 후보자의 배우자는 영부인이 될 사람으로서 어떤 조력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7년 대선에도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시에 네. 비선 실세 논란이 불거지자 아내 말고는 비선이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아내를 비선을 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국민적인 상식에서 봤을 때 배우자의 조력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씨가 어떤 자신의 권한을 넘어선 후보자의 권한을 넘어선 어떤 후보자의 배우자로서의 월권 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비판받을 지점이 되겠지만 네. 지금 통화 내에 정서상 최순실 씨가 보인다라는 것은 민주당의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보도 내용 중에 기자에게 직접 캠프 합류를 이렇게 권유하는 게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직접 1억 원 이야기도 하고요. 이거는 어느 정도 배우자의 역할을 좀 넘어선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지점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답변으로 가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러한 행위가 그러한 발언의 의도성을 가지고 실제로 그 기자라는 분이 캠프에 합류를 했고 또 실제로 그것을 행위로 이행할 의도성이 있다면 저는 당연히 비판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적 대화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어떤 공식적으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취재 과정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면 조금 더 강한 비판을 해야 될 것 같지만 당연히 이런 발언은 사적 대화임에도 불구하고 송구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지만 김건희 씨가 의도를 가지고 어떤 기자를 적극적으로 매수하려는 행위라고 평가하는 것은 좀 과도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울의 소리치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대한 김건희 씨의 발언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MBC 보도 내용 말고 추가로 녹취 내용을 공개한 건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를 구속시키려 하지 않았다. 녹취가 준비됐습니까? 그럼 녹취를 좀 듣고 오겠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조국 그냥 정경심도 그냥 좀 가만히 있고 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구속 안 되고 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거든. 네. 그 조용히만 좀 넘어가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충분히 할 걸. 너무 키웠지 김어준하고 뭐 너무 방송에서 너무 상대방을 이제 적대시해야지 이제 이게 프로그램 보는 사람도 많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유튜버들 너무 많이 키운 거야. 그다 이게 자본주의 논리라고. 그러니까 조국이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거지. 자, 여기에서 가만히 있었으면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 구속이 안 될 수 있었다, 넘어갈 수 있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조국 사태와 관련한 후보자의 배우자의 발언이나 평가는 저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평가로서 가능한 영역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윤석열 후보의 입장과 동일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판단할 부분이고요. 실제로 표현 자체는 지금 후보자의 배우자가 정상적인 취재 과정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부적절한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조국 사건과 정경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조국 장관과 정경심 씨가 재판에 응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하지 않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분명히 실제로 적용되는 형량에 그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에서 추가적인 형량을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법조계의 분석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평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있잖아요. 구속 안 되고 넘어갈 수 있었다. 김건희 씨는 검찰총장이 아니라 검찰총장의 부인인데요. 이런 발언 속에 혹시 뭔가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는 거거든요. 실제로 김건희 씨가 그런 의도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발언을 사적인 대화에 있어서 발언을 하지 않고 배우자인 윤석열 후보, 당시 윤석열 총장을 통해서 실권을 행사하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그리고 김건희 씨의 개인적인 평가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을 어떤 의도성이 있었고 당시 사건에 개입하려고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또 실제로 발언을 보면 조국 전 장관에게 다소 우호적인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에 개입을 해서 조국 전 장관이 부당하게 형량을 받게 하는 행위에 대한 어떤 평가라고는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임승호 대변인과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된 김건희 씨 통화 내용, 일부 내용, 그리고 오늘 방송된 내용까지 여러 가지 묻고 있는데요. 일단 여권의 입장도 충분히 담아서 질문을 하고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투 관련 언급도 도마에 올랐잖아요. 돈을 안 주니까 미투가 터진 거다. 보수는 돈을 줘서 미투가 터지지 않는다. 이렇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투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제 공개된 녹취 파일 중에 가장 강하게 사과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후보자의 배우자가 MBC에 전달한 어떤 성명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유감의 표시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윤석열 후보의 어떤 이 녹취록에 대한 평가 부분도 이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과를 드리는 것이고 비록 사적 대화의 취지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자리에서 사실 이러한 평가는 이루어지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 주요 의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건희 씨의 사과도 있었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사과가 있었고 좀 더 적극적인 사과도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좀 전에 개인적인 대화가 이렇게 공개되고 또 방송되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녹취록을
공개한 이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 오늘 뭐 대통령 후보 부인이니까 공개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언론 인터뷰 통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 후보 부인으로서 저희 서울의 소리는 충분히 취재를 할 수 있다 봅니다. 왜? 대통령 후보 부인은 대통령을 뒤에서 직접 거의 한몸같이 그렇게 보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이 막중한 대한민국의 어떤 운명을 맡길 때 조금이라도 진실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은 검증의 대상이다 보는 거죠. 김건희 씨는 공인이고 이명수 기자는 그 공인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그 김건희 씨한테 끌려가는 척하면서 취재를 했는 그런 어떤 취재 기술적인 부분이라 그러지, 김건희 씨 취재가 윤리 부분에서 벗어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희는 주장하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기 때문에 공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취재를 통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제 이 서울의 소리 측 입장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입니까? 만약에 이 백은종 대표라는 분이 정상적인 취재와 검증을 했다면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어떤 취재라고 불리는 것이 행해진 그런 경위를 보게 된다면 정상적인 취재 과정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취재나 인터뷰를 요청하고 사전에 어떤 주제나 질문지들을 선정해서 후보자의 배우자의 의견을 묻고 그리고 보통 일주일, 2주일 내에 어떤 인터뷰 형식의 기사를 내는 것이 저희는 취재이자 검증이라고 보통은 부릅니다. 또 결정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취재라고 불리는 행위를 해서 자신의 매체인 서울의 소리에 공개한 것이 아니라 MBC에 그것을 제공을 하고 있고 다른 언론사를 통해서 그것을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정상적인 취재 과정으로 볼 수 있을까라는 것에는 굉장히 의문이고요.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 내지는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 모두 사생활과 어떤 프라이버시권이 다소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공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생활과 프라이버시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24시간 자신이 하는 발언의 모두에 대해서 검증받고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MBC 항의 방문 때 이재명 지사의 형수 욕설이 담긴 USB도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방송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도 같은 입장입니까? 동시간대에 해당 내용을 방영해라라는 입장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어떤 그러니까 검증 대상이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런 민주당의 태도도 사실 방송이 공개되기 이전에 고민정 의원이나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방사수 캠페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본방사수 캠페인 어떤 활동을 벌이고 하면서 굉장히 이 기준을 낮게 설정해놨습니다. 후보자의 배우자이기는 하지만 기자라고 밝히기만 한다면 그것이 사적 대화임에도 불구하고 공개될 수 있다라는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재명 후보의 어떤 과거 녹취 파일들 그리고 이재명 후보 배우자의 조카로 추정되는 인물과의 어떤 녹음 파일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증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계일보 보도 내용인데요. 건진 법사로 불리는 한 무속인이 윤 후보 선대본부 하부 조직의 고문으로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아니라는 입장인데 윤석열 후보는 스님인 줄 알았다라는 입장을 조금 전에 밝혔더라고요. 어디까지가 맞는 겁니까? 저희 공보단이 공식적으로 오늘 오전에 입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문으로 관여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공식적인 직책을 맡은 적이 없고 또 무속인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실제로 무속인이 아니고 어떤 종교단체인가요? 종교단체의 직책을 맡고 있으신 분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한 오보이고 윤석열 후보 본인도 사실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무실에 찾아오고 또 접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과연 이분을 무속인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고문을 공식적인 직책을 맡기고자 하는 그런 의도성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는 전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MBC가 2탄을 보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서울의 소리 측은 7시간 43분에 해당하는 그 녹취록 전체를 지금 공개했다는 입장인데 앞으로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할 생각입니까? 저희는 이러한 논란과 관련해서 굉장히 강한 법적 조치를 대응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취재 과정으로 볼 수 있는가,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는가라는 것을 판단했을 때 저희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후보자의 반론권도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강한 유감을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에서는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 계속해서 강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 화정동 신축 아파트 건물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실종된 5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추가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네, 광주 화정동 붕괴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직 실종자가 더 발견되진 않은 거죠? 네, 오늘 아침 7시 반부터 수색이 재개됐지만 아직 추가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층부 수색이 어제 거의 마무리되면서 오늘은 고층부 수색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수색 현장에는 열화상 카메라 등의 첨단 장비와 구조견 등이 투입돼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 내부 곳곳에 균열이 생기고 기존 타워 크레인이나 잔해물 추락 위험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조 당국은 오전 10시에 수색 방안 대책 회의를 열고 현장 점검도 진행했습니다. 붕괴 위험이 있는 타워 크레인의 해체 작업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오는 21일쯤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해체 작업에 투입될 1,200톤 규모의 대형 크레인이 설치됐고 작업을 지원할 보조 크레인도 투입될 예정입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조금 전인 오후 2시쯤 사고 현장을 방문해 구조 작업 현장을 점검한 뒤 피해자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에는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노란 리본들이 곳곳에 걸렸습니다. 경찰이 콘크리트 납품업체들을 압수수색하는 등 부실 시공 관련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네, 경찰은 오늘 오전 사고 공사 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광주 전남 지역 10곳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통해 해당 공사 현장에서 사용한 콘크리트에 품질 문제는 없었는지, 납품 내역 등이 제대로 기재돼 있는지 등을 확인해 부실 시공 여부를 밝혀나갈 방침입니다. 또 경찰은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불법 재하도급 정황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현대산업개발과 타설 작업 하도급 계약을 맺은 전문 업체가 아니라 장비 대여 업체가 타설 작업을 진행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현재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수사의 속도를 내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수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공 관련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 부실 시공 관련 수사도 점차 속도를 낼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화정동 붕괴 사고 현장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회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또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아파트 완전 철거나 재시공 가능성도 열어두겠다고 밝혔지만 사퇴를 수습하기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행사인 HDC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이 처음으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고 발생 엿새 만입니다. 정 회장은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2건의 사고로 아파트 안전과 회사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며 참담한 마음이라고 사과했습니다. 광주 사고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립니다. 이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HDC그룹 대주주로서의 책무는 다하겠다며 지주사 회장직은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대책과 관련해서는 먼저 사고 현장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구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 점검 결과 문제점이 확인되면 분양계약 해지는 물론 완전 철거와 재시공 방안까지 열어두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다른 아파트에 대해서도 구조적 안전 결함에 대한 법적 보증 기간을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가족분들께 피해를 보상함은 물론 입주 예정자분들과 이해관계자분께도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실질적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사과 몇 마디로 둘러댄 것에 불과하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냥 사과 몇 마디로 둘러대면서 자기는 물러나고 다른 사람 세워서 계속 또 이런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현대산업개발 사업 현장에서는 시공계약 해지 통보가 이어지고 있고 아이파크 브랜드 불매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일단 정몽규 회장이 물러나긴 하지만 책임 회피성 사퇴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데다 사고 원인이 나온 뒤에야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당분간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광주 아파트 붕괴 현장 수색 일주일째. 아직 기다리는 추가 실종자 발견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연결해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송창영 광주대 건축공학과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무래도 가장 시급한 게 실종자 수색입니다. 오늘 사고수습본부와 전문가들 회의가 있었는데 교수님도 참석하셨다고요? 네, 참석했습니다. 예,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오갔습니까? 글쎄 추가 붕괴 여부라든가 또 그 앞으로 수색 어떤 방법, 그리고 지금 현재 홀로 서 있는 외벽이라든가 또 기존 크레인의 어떤 해체 뭐 이런 것을 중심으로 논의가 됐었습니다. 예, 방금 타워 크레인, 기존에 있는 타워 크레인 해체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화면으로만 봐도 이렇게 기울어진 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철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초에 붕괴 과정에서 브레이싱이 일부 좀 변이가 생기면서 이 크레인이 건물 쪽으로 한 15도 정도 기울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 한 120톤짜리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서 앞으로 이제 이것을 해체하기 위해서 그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예, 현장에서 구조나 수색 작업을 위해서 이런 타워 크레인 해체가 중요한 이유가 어떤 데 있을까요? 지금 이 타워 크레인, 기존에 지금 약간 기울어진 이 타워 크레인이 제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떤 해저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크레인 제거는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대형 크레인 해체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다른 크레인도 지금 설치가 되고 있다고 앞서 현장 취재 기자가 전해줬거든요.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이 타워 크레인 해체가 좀 안전하게 가능하겠습니까? 글쎄 이제 그것은 기존에 지금 120톤 그 대형 크레인이 와서 기존 크레인을 지금 기울어진 상태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그냥 변형이가 없는 상태에서 크레인이 아니고 이미 기울어진 상태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파괴 메커니즘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타워 크레인 해체 과정에서도 구조 작업이나 수색 작업에서 안전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셨는데 수색 과정도 어제 이용섭 광주시장이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고난이도 수색 기술이 요구되는 현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좀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는 지금 붕괴 현장이 굉장히 고소 작업이지 않습니까? 예. 고소 작업에다가 지금 그 현장에 가보니까 철근과 그 바닥 이런 곳에 그 콘크리트 덩어리가 이만한 것들이 계속 지금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조금만 바람이 불거나 변형이 생기면은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덩어리는 조그만 하지만 워낙 고소에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이제 중력 가속도가 붙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고요. 또 외벽이 지금 홀로 서 있거든요. 그런 외벽이 언제 또 무너질지 모르고 또 기존의 크레인이 대형 크레인이 기울어진 상태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난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저드라고 하는데 이런 해저드가 지금 굉장히 높은 곳에 있고 대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수색 구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고층부에 그 콘크리트와 철근 덩어리들이 지금 뭉쳐 있어서 낙하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제 그 소방대원이 몸으로 찍은 보디캠을 보니까 그런 장면들이 그대로 잡히더라고요. 한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화면에 보시면 구조견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잠시 뒤에 사고 현장의 모습을 보면 콘크리트와 잔해들이 막 엉켜서 상당히 수색 작업이 어려운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길을 찾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교수님 보실 때 이런 부분들이 또 낙하를 하게 되면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영상에서는 지금 굉장히 그 위험한 잔해물이 나오지 않는. 예, 지금 조금 있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만. 네. 실제 현장에서는 이거보다 지금 굉장히 지금 여기는 조금 안전한 곳을 찍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보다 더 심한 곳이 되게 많습니다. 굉장히 지금 잔해물들이 많고
또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것을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블루존, 레드존이라고 해가지고 구역을 정하거든요. 우리가 건축 구조 전문가들이 구조적으로 붕괴 위험이 없는 곳은 이렇게 존을 구획해가지고 안전한 곳은 파란색으로, 위험한 곳은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또한 지금 야간이라든가 또 이렇게 좀 잘 안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조명 같은 것들을 미리 좀 해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잭스포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석기 지지대를 좀 해가지고 추가 붕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아가지고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지대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잭스포트라든가 일반적으로 건설 현장에서 하고 있는 간이 H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건물 전체가 붕괴가 안 되더라도 최소한의 그 작업 공간만큼은 안전을 도모할 수 있게 그렇게 했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오전부터 고층부 수색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지하와 지상 2층까지는 어느 정도 실종자 수색이 마무리됐다라고 했고 고층부에 작업자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색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조대원들도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수색이 좀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말 안전한 곳은 블루존, 또 위험한 곳은 레드존을 하고, 그러한 레드존 같은 경우는 어떤 철제망이라든가 안전 설치를 충분히 한 상태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안전을 도모해야 되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순차적으로 기존의 크레인을 해체하고, 또한 또 대형 크레인도 추가를 해야 되겠고요. 또 외벽도 지금 좀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 모든 구조물은 기둥이라든가 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함께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붕괴 과정에서 외벽 혼자 굉장히 높게 홀로 서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어떻게 안전하게 해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순차적으로 해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높은 곳에서 무너지는 것들이 발생한 사고기 때문에 낙하에 대해서 계속 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셨습니다. 사고 원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201동 타설 일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35층에서 38층 사이는 6일에서 10일 만에 타설 작업을 마쳤다고 하거든요. 겨울철에 좀 양생 기간이 길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굳히는 기간이 길었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교수님 보실 때 이게 부실 시공 정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우리 각 언론에서 이제 원인을 지금 성급하게 이렇게 추정을 막 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비행기 사고가 나면 블랙박스가 있는 것처럼 건축 구조물의 파괴 메커니즘을 알려면 건축 도면이나 또 시방서나 구조계산서나 공사의 일지나 감리 일지나 현장의 사진이라든가 동영상들을 종합해서 보면 명확하게 그런 것들이 블랙박스인데 지금 이런 것들이 아직 지금 우리가 오픈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추정만 파괴 형상이라든가 파괴 메커니즘만 가지고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첫 번째는 동바리의 문제를 계속해서 동바리의 문제로 인해서 이 바닥 슬래브부터 붕괴가 됐다라고 했고요. 또한 두 번째는 지금 38층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천정 슬래브는 상부층에 바닥 슬래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8층과 39층은 중간에 피트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8층의 천정 슬래브가 곧 39층의 바닥 슬래브가 되어야 되는데 39층의 바닥 슬래브가 중간에 약 1m에서 0.9m의 공중에 붕 떠 있고 그 중간에 피트층이 있고 그 피트층을 만들기 위해서 수벽을 만들었는데 그 수벽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38층의 천정 슬래브가 어떻게 보면 전이 슬래브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얘가 원래 무량판 슬래브이기 때문에 불안정한 구조물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량판 슬래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설명해서 잘 익은 시루떡이 있을 때 그 시루떡 밑에 젓가락을 우물정자로 열십자로 지지를 해놓고 가운데다 나무 젓가락을 지지하면은 문제가 없지만 잘 익은 시루떡 한 가운데다가 나무 젓가락을 꽂으면은 그 나무 젓가락이 뚫고 올라오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슬래브 밑에는 원래 보가 있어야 되는데
보가 없이 바로 기둥이라든가 이게 있어버리는 구조거든요. 한마디로 자동차로 얘기하면 바퀴가 4개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없는 결국은 조금 불안전한 구조가 이 무량판 슬래브 구조인데 가뜩이나 무량판 슬래브 구조의 외벽이라든가 기둥도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전이 슬래브 개념으로 이렇게 하중에 가니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을 해가지고 구조 계산을 했는 것인지 그다음에 실제로 이러한 복잡한 구조 그 피트층이라든가 레벨이 다 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동바리를 충분하게 도전적이고 과학적이고 공학적으로 해가지고 그 밑에층까지도 보수적으로 동바리를 전치를 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의심이 가는 거죠. 예, 교수님은 일단 그 지지대 그러니까 동바리가 하중을 지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설명까지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하게 무엇보다 안전하게 구조와 수색 작업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다음에 시간 나는 대로 다시 한번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창영 광주대 건축공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역 패스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내일부터 대형 마트와 영화관, 박물관 등의 방역 패스 적용이 해제됩니다. 전파력이 큰 오미크론 변이가 이번 주말쯤 우세종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관련 사망자가 6명으로 늘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내일부터 대형 마트와 영화관 등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이 해제되는 거죠? 네, 정부가 내일부터 대형마트와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등 6종의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시설은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정부는 지금은 방역 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의료 여력이 커졌다면서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 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고 법원의 상반된 판결로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해제된 시설 이외에 유흥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위험도가 높은 11종의 시설은 방역 패스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또 청소년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세에서 18세 사이 청소년의 경우 전체 확진자 가운데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방역 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소년에게 방역 패스가 확대되면 오늘 3월부터는 12세에서 18세 사이 청소년도 식당과 카페 등에 출입하기 위해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 2주가 지나야 가능합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거셉니다. 오미크론 변이 관련 사망자도 6명으로 늘었다고요?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관련 누적 사망자가 6명, 오미크론 관련 위중증 환자가 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관련 사망자 6명의 연령대를 보면요. 70대와 80대, 90대가 각각 2명씩입니다. 이들의 백신 접종 이력은 3차 접종 완료자가 1명, 2차 접종자 3명,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가 각각 1명씩입니다. 오미크론 관련 위중증 환자는 모두 7명으로 80대 1명, 70대 4명, 60대 1명, 10살 미만도 1명이 확인됐습니다. 10살 미만 위중증 환자는 지난 4일 확진돼 현재 산소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기저질환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지난주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26.7%로 직전주 12.5%의 2배를 넘었으며 특히 해외 유입 확진자 가운데 94.7%가 오미크론 감염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미크론 변이가 주한미군 등 외국인 집단 감염을 통해 경기도와 호남권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면서 이번 주말쯤 감염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휴일 영향으로 전날보다 330명 넘게 줄면서 엿새 만에 3,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79명으로 54일 만에 500명대로 내려왔고 사망자는 23명 늘었습니다. 지난주 코로나19 주간 오염들은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으로 평가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지난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가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으로 평가됐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60살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주 12.7%까지 줄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역시 전주보다 18% 넘게 감소했습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국내에 도입되고 사흘 동안 39명에게 투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투약 환자를 시설별로 보면 재택치료 중인 환자가 31명,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는 8명입니다. 여야 반장 큐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정치권의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방은 없었다는 국민의힘과 김건희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이 짙어졌다는 민주당 사이의 공방도 거셉니다. 정치권 이슈 정치부 이만수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공개된 김건희 씨 녹취록 7시간, 근데 일부 내용만 공개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7시간 43분 정도 통화를 했다고 하고요. 서울의 소리 측 기자와 김건희 씨가 그렇게 오랫동안 통화를 하고 했다고 하는데 오늘 그 서울의 소리 측의 백은종 대표가 라디오 방송에 잇따라 출연을 했습니다. 네. YTN에도 나왔고요. 예. 여기서 어제 공개되지 않았던 것을 한 부분 공개를 했는데 제일 강조했던 것이 김건희 씨가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관여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통화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가 좀 가만히 있었으면은 우리가 구속시키지 않으려 했다. 예. 구속시키려 하지 않았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저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마 통화에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조국 전 장관도 이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당사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조국 전 장관은 트위터에 짧게 남겼습니다. 수사 지휘자 김건희 이렇게 다소 좀 비판하는 내용의 그런 트위터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예, 서울의 소리 측에서는 이 발언의 앞뒤 맥락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라고 좀 지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서울의 소리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뭐 충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에 김건희 씨, 부인 김건희 씨가 개입한 거 아니냐. 사실상의 검찰총장이 김건희 씨 아니었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적어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리고 또 검찰총장 당시에 김건희 씨가 업무와 관련해서 상의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뭐 문제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MBC 보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많이 빠졌다.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체 통화 내용이 7시간 43분 정도인데 중요한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 전체를 공개할 의사가 있다고 하고요. 또 요청하는 언론사가 있다면은 제공할 의사가 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씨나 국민의힘 입장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새로 지금 공개된 내용이 이 내용이고요. 또 이제 한겨레 같은 경우에도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에도 녹취록의 전문을 다 입수를 해서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 새롭게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어제 보도에서도 공식 입장은 2개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은 윤석열 후보의 정치 행보에 관여한 바는 없다. 그러면서 다만 미투 발언과 관련해서는 부적절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송구하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일단 뭐 방송 보도되고 나서 여야 대선 주자들 입에 관심이 상당히 쏠렸을 것 같은데 먼저 윤석열 후보 입장 나왔습니까? 네, 윤석열 후보 사실은 어제도 기자들과 만났거든요. 방송 전에는 따로 뭐 언급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조금 전이었죠. 2시 행사 마치고 3시 반쯤에 기자들과 만나서 일문일답을 진행을 했습니다. 방송 봤냐라고 기자들이 제일 처음에 물었거든요. 그런데 답은 못 봤다고 합니다. 바빠서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이렇게 이재명 이야기를 지사는 했고요. 봤긴 봤다고 하던데. 네, 이재명 지사는 봤습니다라고 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뜻밖의 방송을 보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여기서 가장 많이 강조한 게 뭐냐면은 심력 끼친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죄송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또 사적인 대화가 공개된 점은 부적절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선거운동 때문에 아내와 대화할 시간이 부족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기자와 통화한 거를 보면은 이렇게 통화를 오래 하면서 무슨 뭐 선거운동에 개입을 했겠느냐 이런 또 주장을 하기도 했거든요.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많은 분들한테 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대화 내용이 뭐
이런 방송으로 이렇게 공개가 되는 과정에서 좀 뭐 부적절한 것도 있지만 글쎄 뭐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좀 있습니다. 사적인 그런 대화를 뭘 그렇게 오래 했는지 이를테면 제 처가 뭐 선거 운동에 많이 관여를 했다 그러면은 그런 통화를 그렇게 장시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까? 윤석열 후보 이야기를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내용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사과를 했고요. 내용이 공개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사적인 대화가 공개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보도 과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날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방송 내용을 봤다고 하는데 추가로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그 방송 전에는 뭐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고 했었는데 이재명 후보도 사실은 김건희 씨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하게 날을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청년 간호사 간담회가 있었고 여기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관심이 있어서 뭐 보셨습니까 했더니 특유의 직설화법입니다. 당연히 봤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봤다. 그냥 봤을 뿐이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민생과 경제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경제와 민생,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았느냐면서 그 김건희 씨의 발언이라든지 뭐 미투 발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뭐 일자리 마련해 주겠다는 부분들은 뭐 거의 뭐 100% 부적절한 발언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발언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비판은 피해갔습니다. 이렇게 여야 후보들은 말을 상당히 아끼고 있는 모습인데 장외 설전은 뜨거웠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총장 되고 대통령 후보 될지 뭐 꿈이나 상상했겠어? 생각해봐. 누가 꿈이나 상상을 해. 언론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친여 매체 기자가 불법 녹음한 매우 악질적인 정치 공작 행위로 규정합니다. 취재를 빌미로 접근해서 관심을 산 뒤 상대 호의를 이용하여 저열한 목적을 이루려 한 행위는 매우 사악한 행위입니다. 그 내용만 기억했는데 말투가 아주 고약하고만. 결국 윤석열 후보의 인식과 맞닿아 있다. 권력이 무섭다. 권력 잡으면 내가 가만 안 둔다. 이런 것들도 현대 민주주의 관해로 보면 저게 천박한 인식인데 도사들과 주로 삶에 대한 얘기를 한다. 스스로 고백을 했으니까. 그때도 박근혜를 탄핵시킨 거는 보수야. 내 바보 같은 것들이 진보 문재인이 탄핵시켰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조국 수사를 이렇게 크게 펼칠 게 아닌데 사실은 조국의 적은 민주당이야.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여야 대선 후보의 반응과 또 여야 선대위의 반응은 상당히 다릅니다. 여야 선대 더 직설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야 선대위는 공방 수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뭐 치고받는 난타전이 뭐 아주 뜨거운 정도인데요.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방송 전에는 굉장히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법적으로 뭐 가처분 소송도 냈고 일부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방송이 가능했던 거고요. 그런데 방송 전과 후가 아주 많이 다릅니다. 방송 이후에는 사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사실은 뭐 한 방은 없었던 것 아니냐. 사실 뭐 바짝 긴장했었는데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고요. 이준석 대표 방송 직후에 방송이 끝난 지 한 10분이 안 됐을 거예요. 7, 8분 뒤에 SNS에 짧지 않은 글을 올렸는데 문제 없다. 이 정도라면 문제 없고 전혀 문제될 게 없다. 민주당은 오히려 왜 본방사수를 독려한 거냐. 이렇게 약간 돌려서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민주당 역시 어제 방송 이후에 공식 논평을 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공식 논평이 없었던 거는 이미 방송 전에 그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오늘 방송 이후에
대부분의 정치부 기자들은 방송 이후에 이 방송에 대한 여야 반응이 또 궁금하고 네. 공식적인 입장과 개별적인 입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기다릴 것 같으니까 네. 미리 방송 전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김건희 씨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비방전, 이걸 네거티브로 보는 예. 입장이 민주당 내에서는 공식 입장은 강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선대위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좀 말을 삼가해 왔던 게 사실이고요. 이재명 후보도 조금 전에 말을 들었지만 예. 직접적으로 김건희 씨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거나 김건희 씨를 비판하는 말은 조금 자제해 왔다고 보시는 편이 맞을 겁니다. 예. 그렇군요. 예. 앞서서 국민의힘 분위기가 방송 전후로 상당히 바뀌었다 네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약간 반격 태세에 나서는 것 같은 모습이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조금 네. 전에 저희 뭐 영상으로도 역공의 역공, 반격의 반격 뭐 네. 이런 표현이 등장하기도 했는데 권영세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선대위 회의를 주재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정치 공작 프레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불법 녹취가 치밀하게 행해져서 윤리 위반을 넘어서 정치 공작에 가깝다. 또 악랄한 정치 관음증을 악용을 해서 후보 배우자에게 씻을 수 없는 낙인을 씌웠다. 이렇게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예. 낙인을 찍어서 정권을 도둑질하려 한다고까지 맹비난했습니다. 네. 예, 이게 MBC가 또 다음 주에 2편 네, 그렇습니다. 방송을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요. 민주당의 입장은 뭡니까? 공식적인 반응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이준석 대표라든지 권영세 본부장 등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에 대한 태도를 좀 문제를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김건희 씨를 직접 공격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화면에 나가고 있다시피 권혁기 민주당 선대위 공보 부단장인데 언론인을 매수하려는 발언은 사실은 뭐 1억 주겠다, 1억 줄 수 있다 이런 네. 얘기를 김건희 씨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 발언은 실정법 위반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보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이준석 대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SNS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윤석열 후보 선대위 인식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김건희 씨 발언이 문제가 없다. 정치 공작으로 보는 이 태도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본부에 무속인이 합류가 돼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 겁니까? 네, 오늘 그 세계일보 보도였거든요. 그 건진법사라고 알려진 무속인 전모 씨라고 해요. 전모 씨가 최근 당사에 상주를 하면서 일정과 메시지 등을 관리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가 오늘 특히 왜 관심을 받고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냐면은 예. 어제 김건희 씨 녹취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은 도사가 등장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도사가 등장하는 과정이 유흥업소 종사 의혹을 부인하면서 예. 본인은 이 나이트클럽 가기도 싫어하고 성격도 되게 영적인 사람이다. 차라리 그럴 시간이 있으면은 오히려 차라리 책 읽고 도사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게 편하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마침 또 오늘 아침에 이 무속인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미묘한 파장을 또 일으키기도 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또 선대 입장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예. 국민의힘 선대위 뭐 이게 이제 어제 그 상황 도사와 뭐 영적인 예, 사람 이런 예. 김건희 씨의 발언 그리고 오늘 무속인 관련된 보도가 합쳐졌을 때 또 시너지 효과가 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무속인도 아니고 그 상주하면서 일한 적도 없다. 권영세 본부장도 그 당시 그 후보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마침 또 윤석열 후보가 불교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네. 여기서도 기자들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속인 맞냐라고 반문한 뒤에 소개받아서 인사한 게 전부다. 그리고 스님으로 알고 있다. 법사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또 직책이나 이런 것은 전혀 맡고 있지 않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네. 황당한 이야기라고까지 했는데요. 윤석열 후보 녹취가 아마 준비되어 있을 텐데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뭐 그분이 무속인 맞습니까? 예? 제가 우리 당 관계자한테 그분 소개받아서 인사를 한 적이 있는데 스님으로 저는 알고 있고 법사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기 뭐 직책이나 이런 거 전혀 맡고 계시지도 않고 뭐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 소개해 준 적은 있다고 하는데
뭐 무슨 일정 메시지를 막 뭐 이런 제가 기사를 봤는데 참 황당한 얘기입니다. 네. 네, 그 윤석열 후보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네. 직책을 맡은 적이 전혀 없다. 그냥 뭐 자원봉사자 일부러 소개시켜 준 것뿐이다. 그리고 누군가 선대위에 있는 사람이 소개를 해줘서 인사를 나눴을 뿐이다. 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속인도 아니라는 거고요. 네. 예.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오늘 김건희 씨 관련된 의혹에는 조금 말을 아꼈는데 그랬죠. 예. 이 무속인 관련해서는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가 영화를 좋아하는데 샤먼, 그러니까 네. 무당이 등장해서 막 전쟁도 일어나고 하는데 그렇게 나라 일이 결정되면은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무당, 샤먼이 국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예. 또 심심해서 전보듯이 누군가에게 혹은 운수에 맡겨서 결정한 일은 아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게 간곡히 말씀드린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설마 저는 사실이 아닐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제가 영화 좋아하는데 그 샤먼이 전쟁을 결정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21세기 현대사회 핵미사일이 존재하는 이런 나라에서는 샤먼이 그런 결정을 또는 그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심심해서 전 보듯이 또 누군가에게 운수에 맡겨서 결정할 일이 아니다. 네, 지금 들으셨다시피 김건희 씨 의혹과 관련해서 발언하는 이재명 후보의 수위와 이 또 무속과 관련된 것과 관련해서 발언하는 이재명 후보의 비판 수위가 상당히 좀 차이가 납니다. 그렇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요동치는 지지율을 다음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아직 모른다는 건데요. 김건희 씨 녹취록이 지지율에도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가 궁금한데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김건희 씨 그러니까 어제 방송이 됐기 때문에 이 김건희 씨의 녹취 파장이 반영된 여론조사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 김건희 씨의 녹취 통화 내용이 지지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부터 보도가 된다. 네네. 관련 내용이 그렇죠. 그리고 뭐 일부 내용이 뭐 알려지기도 했기 때문에 네네. 과연 주말을 거치면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도 궁금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김건희 씨 녹취록이 어디까지 파장을 미칠지 지금 단계에서는 쉽게 가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뭐 정치 평론가들도 그렇고 이 중도 보수층에서 보기에는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이 생각보다는 좀 충격적인 내용이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반응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 이 정도라면은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뭐 일부 의혹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오히려 해명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김건희 리스크, 윤석열 후보에게 있었던 김건희 리스크가 오히려 해소된 걸로 봐서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오히려 지금의 상승세가 더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보면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씨는 진작부터 지금 움직이고 그렇습니다. 있고요. 안철수 후보도 지지율 오르니까 김미경 씨가 등판을 했거든요. 요새 바쁩니다. 네, 그러면 김건희 씨도 이렇게 의혹이 해소됐다고 본다면 조기 등판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 선대위 일각에서 조기 등판론이 나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직은 자신감이 너무 넘치는 것 같고요.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신중론도 아직은 많습니다.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배우자가 사과할 때 좀 더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어느 정도 시간은 좀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밝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혹은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서 어제 방송을 통해서 뭐 아전 인수격 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의혹이 해소됐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조금 더 냉각기를 가질 가능성이 지금 단계에서는 높고요. 지금 뭐 굳이 구정을 앞두고 있는 설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조기에 등판할 그 가능성은 저는 일단은 높지는 않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치적 사안은 항상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그렇습니다. 최대 관심인데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야 당연히 지지율에 영향이 없을 것이고 오히려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희망 섞인 바람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제가 좀 전에 출연하기 전에 민주당 의원들 몇 명 통화를 해보면은 아니다.
분명히 국정 개입을 했다는 부분도 확인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정치 행보에 깊숙이 관여한 부분이 확인된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뭐 최순실 시즌 2가 되지 않겠느냐. 이걸 지켜본 중도 보수 중도층, 특히 중도층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빠질 것이고 네. 특히 미투 발언 같은 경우에는 2030 여성들 또 다른 여성들 표심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오히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빠질 것이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반등할 것이다라고 내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어제 보도가 됐으니까 네. 언제쯤 이게 반영이 돼서 지지율로 나타나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통은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 정치적인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은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네. 보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씨 어제 통화 내역 같은 경우에는 MBC 스트레이트가 방송을 했는데 역대 최고 시청률이 나올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에 조금 더 보통은 한 일주일 정도를 잡는데 일주일에서 길게는 2주일 정도 지나면은 그게 지지율에 반영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워낙 관심사였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2, 3주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나오는 여론조사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다고 보셔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오는 지지율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그 갈등이 봉합된 그런 것들이 반영된 지지율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리고 오늘 지지율 발표가 있었는데 먼저 지금 나가고 있는 게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조사를 했던 결과입니다. 오늘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 40.6% 나왔고요. 이재명 후보 36.7% 나왔습니다. 저 선그래프를 잘 보시면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34.1%까지 빠졌다가 40.6%까지 올라갔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 주 전보다 상당히 빠져서 36.7%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저게 더군다나 오차범위 밖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리얼미터 측에서는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리얼미터뿐만이 아니라 그래픽 바꿔주시면은 어제 그 KS5에서 나온 조사인데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41.4%로 반등을 했고요.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36.2%로 역전이 됐습니다. 5주 만에 역전이 됐다고 하는데 제가 늘 이 자리에서 여론조사를 설명을 드리면은 추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파란 선입니다. 그 41%에서 37.6%, 36.2%까지 빠졌고요. 윤석열 후보는 1월 동안에 약간 뭐 정체 국면에 있다가 지난주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조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이제 소개는 시간 관계상 설명을 못 드리는데 전화 면접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조금 더 앞서는 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엎치락 뒤치락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더 이재명 후보는 하락세, 윤석열 후보는 상승세로 보는 게 전체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김건희 씨 녹취록 파장이 충분히 반영된 조사가 아니니까 그렇죠. 이번 주 전혀 목금 지금은 정도 거의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정도 나오는 여론조사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 같다라는 분석까지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더 독해졌다로 잡았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더 독해진 게 맞습니까? 글쎄요. 그 윤석열 후보는 모르겠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이제 메타버스 시즌 2 매일 타는 버스라고 매주 타는 버스라고 해서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인천을 시작으로 해서 다시 이제 재개를 했거든요. 그 전에 뭐 서울이나 수도권도 마찬가지기는 했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발언 수위가 세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영상 구성 준비가 됐으면 영상 보고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네. 제가 뒤로 돌아서면은 전국에서 수십 명이 보고 있는데 제 뒤통수밖에 못 봅니다. 저는 강릉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강원도를 사랑하고 좋은 생각입니다.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표가 공하고 아무리 내가 집권하고 싶어도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편을 갈라가지고 한쪽을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그 둘을 사이를 이간질해가지고 서로 원수로 만들어가요. 이런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같은 사람은 포퓰리스트가 아니라 민주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한테 사기당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좀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쳐놓고 그러니 이 무식한 이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쳐놓고 민주당에서 후보가 저보고 토론을 하자 하더라고요. 제가 바보입니까? 제가 이런 사람하고 국민 여러분 보는 데서 뭐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가짜습니다. 저도 제 처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 동생까지 통신 사찰했습니다.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모두 제대로 투표해서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줍시다, 여러분. 위대한 서울 시민, 위대한 국민과 함께. 아쉽지만 프로그램의 한계입니다. AI 윤석열의 도리도리가 구현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AI 산업 부흥을 함께 이뤄내겠습니다. 네, 대선 후 움직임 관련해서는 이제 속보가 방금 들어와서요. 속보 전해드리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 수색 작업이 오늘로 일주일째인데요. 예. 지금 소방당국과 시공사, 현대산업개발의 현장 브리핑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예.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지금 브리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지난 두 번에 지난 여름과 올 1월 11일 날의 사고 때문에 저희가 또 광주에 이렇게 커다란 누를 끼치게 되어가지고 책임지는 차원에서 사퇴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 내려온 이유는 광주시장님을 찾아뵙고 저희가 사퇴하지만 그 책임이 면해진다고는 생각 안 하고 끝까지 책임을 지고 또 하겠다는 걸 약속을 드리고 방금 유가족분들에게도 뭐 저희가 또 사고 싶은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걸 약속드렸습니다. 그거는 뭐 어떠한 저거라도 꼭 약속을 지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고 수습하는데 어떠한 경우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되고 또 고객이나 또 국민들 아니면 피해자들의 그 보상이 아니라 수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제발 이런 사건이 다시 제발 안 되도록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 오늘 아침에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네. 조금 전 브리핑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사퇴에 대한 책임, 사퇴했지만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사고 수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아직까지 실종자 5명의 수색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퇴를 하더라도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 거기에 대해서 약속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전에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아파트를 완전 철거하거나 재시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현장을 직접 찾은 모습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야 후보 움직임 이만수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만수 기자, 네. 우리 영상을 봤더니 네. 확실히 조금 더 격해질 것 같긴 하네요. 네, 정리가 아주 잘 됐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이 내홍을 겪는 과정이라든지 이럴 때 남의 당 얘기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겠다라면서 굉장히 몸을 낮췄거든요. 예.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안보관이나 선제타격 발언을 기점으로 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날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은 이 발언뿐만이 아니라 무속인 관련해서도 굉장히 날을 세워서 강도 높게 비판을 예.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보면은 지금까지 한 2차례 정도 기조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비 경선 과정에서 본 경선으로 넘어가는 예. 지난해 7월쯤에 사이다 복귀 선언을 한번 한 적이 있고요. 네. 또 당 선대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서 지난해 11월에는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면서 선대위 쇄신에 나선 적이 예.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건 역시 어떤 전략적인 기조 변화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들에게 물어봤더니 아직까지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 경제 대통령이라든지 정책으로 승부 부는 실력 있는 대통령을 강조하는 것에서 그렇게 큰 기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이제 영상으로 나갔던 뭐 바보 삼류들 모아서 뭐 정치하고 있는 거냐면서 예.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던 게 지난해 12월 말쯤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네. 이제 선대위 내용 겪으면서 지지율 반등하면서 저렇게 날선 공격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기자들과 만나서 질의응답하는 화면을 저도 유심히 봤는데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코너에 몰린 거고 수세적인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저희가 YTN이 김건희 씨 관련된 의혹을 보도했을 때 첫 반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언짢아하면서 예. 굉장히 좀 화가 섞인 예. 그런 네네. 답변이었는데 오늘도 보면은 굉장히 좀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인상을 저는 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그렇군요. 것들이 아마 예. 지지율에서 나오는 차이 같고요. 그렇지만 대선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대치 전선 그리고 주고받는 말의 수위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지율에 좀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볼 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 다들 그러지만 네. 모든 정책 하나하나가 사실은 지지율과 연동이 돼 있고요. 갤럽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다고 보는데 갤럽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지난 대선의 쭉 여론조사 흐름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보면은 중요 국면마다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가 터져 나왔던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양쪽 캠프 모두 이 설 전 민심이 어떻게 확인되는지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판단해서 더욱더 공세 수위를 양쪽 다 높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 설 직전에 만들어진 민심이 또 설에 가족들끼리 모이면은 그러니까요. 가족들끼리 명절에 모이면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예. 싸운다고. 예. 그런데 또 그래도 그렇지 하잖아요. 않은 게 또 우리나라의 어떻게 네. 보면 명절 문화이기 때문에 예. 그 설날 민심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살펴보겠습니다. 불심을 잡아라. 네. 760만 표가 거기에 있다라고 네. 잡아주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고 우리 박조은 PD가 찾아봤더니 예. 불교 신자가 76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뭐 한 16%그 언저리라고 하는데요. 네. 어제 오늘 관련해서 불교 행사가 참 많았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낙산사를 방문했어요. 예. 낙산사를 방문해서 부주지 스님이랑 인사를 나눴다고 하고요. 네. 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위패에 참배를 또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나란히 불교 행사에 참석해서 또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불교 신자가 760만 명이고 전체 인구의 16% 정도 되니까 예. 불교 신자들의 마음을 저버려서는 등진 상태에서 선거를 치를 수는 없겠죠. 네, 불심을 잡아라. 여야 후보들 움직임 봤는데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조계사를 찾아서 네. 108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그 이재명 후보 후원회장입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그리고 김영진 사무총장 예. 또 김영배 최고위원. 네. 김영배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전통문화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고요. 이렇게 원내 지도부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후원회장 예. 후보 후원회장까지 조계사를 방문해서 108배를 했다고 하거든요.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죠. 윤호중 원내대표 정세균 전 총리가 이제 조계사에 방문을 했고 예. 직접 108배를 했다고 해요. 같은 자리에서 네, 그래서 저는 108배. 예. 정말 했나 확인을 해봤더니 예. 정말 108배를 드렸다고 하고요. 108번 했다는 예. 말이에요. 네. 예. 참회와 성찰의 자리였다고 합니다. 참회와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죠. 참여 성찰 네. 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저렇게 참여가 조금 전에 화면으로도 언뜻 보였는데 네. 정청래 의원 발언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은 지난해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해인사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통행세로 지칭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통행세를 징수하는 전통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불교계에 이딴 반발을 샀고요. 연일 민주당은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불교 신자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 불심을 잡지 못하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을 정도의 파급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연일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에 정청래 의원도 참석을 했고요. 정 의원 발언에 대해서 다시 또 사과를 하면서 종교평화차별금지위원회까지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당 소속의 의원님의 이 부적절한 말씀으로 인해서 불교계의 마음을 어지럽힌 또 우리 민주당과 불교계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진 데 대해서 저희 여러 의원님들이 다들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네, 조금 전에 당사자인 정청래 의원의 모습도 보였는데요. 그렇죠. 정청래 의원도 사과를 꽤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도 틈나는 대로 지방을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송영길 대표도 그럴 때마다 사찰을 방문해서 또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 쉽게 풀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아까 김영배 의원이랑 통화를 해봤더니 오늘 108배를 계기로 해서 있던 불교계의 화난 마음, 좀 맺혔던 마음이 제발 좀 풀렸으면 좋겠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짚어보겠습니다. 바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선 후보 중에. 갈 길 바쁜 안철수, 심상정으로 다음 키워드를 잡았다고요? 네. 안철수 후보 역할이 큽니다. 사실은 이번 대선이 지난해부터 양강 구도로 치러졌던 것은 분명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면서 3지대 후보들 관심을 받고 있고요. 또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선거운동을 중단하면서 그 배경 그리고 앞으로 행보 이런 것들이 또 합쳐지면서 제3지대 후보들에 대한 관심도 부쩍 올랐던 게 사실입니다. 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이야기 좀 해볼게요. 주말 사이에 안일화라는 말이 화제가 됐어요. 안일화, 안철수로 단일화. 그렇습니다. 그런 말이죠. 안철수 후보 만나면은 기자들이 늘 묻는 게 단일화 이야기를 하도 단일화 할 물어보니까. 거냐. 네, 그 계속 얘기를 그랬던 것 같아요. 계속 묻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물을 겁니다. 대선 끝날 때까지. 그런데 모르죠. 이제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단일화가 되면은 그때는 묻지 않을 텐데 안철수 후보가 어제입니다. KBS 방송에 출연해서 단일화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로 단일화할 것이다. 안일화다. 그리고 완주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완주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것이고요. 절대 없다라는 표현까지 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정치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또 다른 어떤 명분이 생긴다면은 언제든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믿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정치 일반의 생리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오늘 복귀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닷새 만입니다. 오늘 1시 40분쯤에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를 했고요. 마지막 소위입니다. 이번 대선에 정의당과 심상정의 재신임을 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깊어지는 불평등 또 공고하는 기득권 앞에서 정의당의 역할 더 절실해지고 있고 지난 닷새 동안 맞는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늘 첫 일정으로 그 장애인 사진전이 국회에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2호선 구의역 그 스크린도어 작업 희생자가 있었던 거기도 갔고 강남역까지 성폭력 피해자가 발생했던 강남역까지 직접 지하철을 타면서 이동을 하면서 민심을 직접 듣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닷새 만에 복귀를 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심상정의 위기가 아니라 여영국 대표가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 직접 말을 했듯이 어떻게 보면 지금 진보 정당의 위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가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잘 뚫고 갈지 또 대선 이후까지도 사실은 정의당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상정 후보 개인이 아니라 그런 진보 정당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어떻게 또 역할을 할지를 한번 유권자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상정 후보 지난 대선에서 6% 넘는 득표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그때 크게 못 미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많이 나왔을 경우 한 5% 정도 나오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했을 때는 3% 나왔고 또 3% 아래를 기록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사실은 허경영 씨를 여론조사에 포함시키는 기관이 있거든요. 저는 사실 그 부분은 잘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허경영 씨를 포함시켰을 때는 허경영 씨보다 더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는 부분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심상정 후보뿐이 아니라 정의당에게 또 진보 정치권, 진보 진영 내에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그렇겠네요. 것도 네. 사실인 것 같고요. 물론 심상정 후보는 선거운동을 중단했던 것이 단순히 지지율 때문은 아니다라고 밝히고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지지율이 또 하나의 한 부분에 있어서는 민심의 척도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부는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야 할 것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선 현장을 직접 뛰는 취재 기자들로부터 들어보는 여야 반장 큐 시간은 매주 월요일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정치부 이만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파가 시작된 가운데 내륙 곳곳에 한방눈이 내리고 있어서 퇴근길 도로 살얼음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추워지고 이번 주 내내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다시 날씨가 좀 추워졌습니다. 오후부터 눈도 내리고 있고요. 퇴근길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전북 일부 지역은 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방은 오후 2시쯤부터 2시간 정도 눈이 이어진 뒤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경기 북부 쪽에서 또 다른 눈구름이 남하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은 오늘 오후 6시를 전후한 퇴근길까지는 한 차례 더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충청과 전북 일부 지역에도 눈이 내리고 있는데 이 눈은 퇴근길 이후 밤 9시 무렵까지 이어지겠고 양은 1cm 안팎이 예상됩니다. 눈의 양은 많지 않지만 강추위 속에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어 도로 위 살얼음을 이루는 곳이 많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퇴근길에는 도로 미끄럼 사고와 낙상 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참 추웠는데 내일 아침은 더 추워진다고요? 네, 서울 아침 기온이 오늘 영하 9.2도였는데 내일은 영하 10도까지 더 내려갈 전망입니다. 대관령 영하 18도, 철원 영하 16도, 대구 영하 7도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에서 영하 20도까지 더 떨어지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등 내륙의 기온이 영하권을 유지하겠고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파특보는 더 확대 강화해서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대부분 지역에 한파 경보가, 경기 남동부와 충청, 전북, 경북 내륙에는 한파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네, 이번 주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한 주 내내 계속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지는 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가 정체하면서 상공에 머무는 이 차가운 공기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기상청은 이 같은 정체 현상이 이번 주 후반까지 지속하다 주말 이후부터 점차 풀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후 다음 주에는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2월 상순까지는 찬 대륙 고기압이 주기적으로 확장하면서 강추위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오늘 새벽 3시 40분쯤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고탄리에서 주택 화재가 발생해서 집안에 있던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나자 장비 21대와 인력 59명을 투입해서 3시간 만에 불을 껐습니다. 화재로 인해 2층짜리 목조주택 한 채가 모두 불에 탔고 주택 내부에서 79살 A씨와 64살 B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경기도 평택 이충동 5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에서 불이 나 주민 5명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은 한 개의 호실을 모두 태우고 건물 곳곳을 그을려 3,800만 원어치의 재산 피해를 낸 뒤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주에서 놀이기구를 타던 8살 어린이가 숨졌습니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어제 오후 3시 40분쯤 경주시 신평동에 있는 놀이기구 루지를 타던 8살 A양이 가드레일과 충돌한 뒤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A양은 사고 후 의식을 잃은 채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후 6시 10분쯤 숨졌습니다.
경찰은 A양이 사촌 언니와 함께 루지를 타고 경사로를 내려오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공원에서 반려견을 노린 거로 추정되는 낚싯바늘 끼운 소시지가 발견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누리꾼 A씨는 SNS에 올린 글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인천 부평공원을 산책하다가 낚싯바늘을 끼운 소시지를 발견했다며 강아지들을 노린 악의적인 행동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어젯밤 같은 내용의 112 신고가 들어가 경찰이 현장을 수색했지만 낚싯바늘이 끼워진 소시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북한이 사흘 만에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북한은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주장하면서 미사일 발사를 몰아치는 동시에 우리 측의 군사훈련을 비난하는 이중적 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엔 평양입니다. 합참은 북한이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북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열차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쏘아 올린 지 사흘 만에 이번엔 평양에서 올해 4번째 미사일을 쏘아 올린 겁니다. 비행거리는 약 380km, 고도는 약 42km로 탐지됐습니다. 미사일 재원이 지난 14일과 유사한 점을 고려하면 북한이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을 다시 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인데 군 당국은 연속 발사 능력과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한 시험 발사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이 연초부터 연속해서 미사일 발사 속도전에 나선 건 첫 대북 제재 카드를 꺼내든 미 바이든 행정부의 강대강 대치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한도 한반도 평화와 정세 안정을 위해 미사일 발사가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대화를 선택할 것을 촉구합니다. 북한은 또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는 국방력 강화의 일환이라고 포장하면서도 우리 군 당국의 동계 훈련과 해외 훈련 참가 등은 정세 불안정을 몰아오는 무분별한 군사적 망동이라고 비난하는 이중적 기조도 이어갔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북한이 2년 만에 북중 국경을 개방하면서 그동안 쌓여있던 중국 화물들이 북한으로 집중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는 강대강 대치를 하면서 중국과는 더 밀착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중 국경 압록강 철교를 건너 중국에 왔던 북한 화물 열차가 만 하루 만에 되돌아갔습니다. 미리 짐을 실어놓고 단둥역에서 대기 중이던 화물 열차를 동력차에 연결해 끌고 간 겁니다. 열차가 돌아간 지 1시간 만에 북한 화물 열차 한 편이 추가로 중국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국경 봉쇄로 적체됐던 중국 물품들을 실어가기 위한 속도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국경 인근 의주 방역장에서 중국서 들어온 화물을 소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역 규정에 따라 최소 10일 이상, 길게는 2달이 걸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북한 내부에 전달돼 사용이 되려면 다음 달 중순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북한의 명절인 2월과 4월에 김정일 전 위원장,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용 물자일 수도 있습니다. 국경 개방이 북중 간 우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14일 미국의 대북 제재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한 이딴 미사일 발사에도 미국을 비판하면서 북한 편을 들어준 겁니다. 새해 들어 북한이 미국과는 대립각을 세우면서 중국과는 국경 개방을 계기로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YTN은 오늘부터 정부의 주택 공급 핵심 정책인 도심 복합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합니다. 이 사업은 LH가 민간 토지를 매입해서 분양까지 책임지는 최초의 국가 주도형 재개발 사업인데요. YTN 취재 결과 정부의 공식 발표 전에 이미 신축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뒷산까지 쪼개기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무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공공주도 복합소 즉시 폐지하라!
제발 좀 그냥 이대로 그냥 살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달 정부의 도심복합 사업지로 선정된 서울 증산 4구역. 마을 끝자락에 있는 뒷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함부로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경사도가 가팔라 사실상 개발이 어려워 주목을 받지 못했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갑자기 이곳 토지 지분이 잘게 쪼개지기 시작하더니 일주일 만에 모두 팔렸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살펴봤습니다. 1390제곱미터 400평 남짓한 임야 한 필지를 10여 명이 잘게 나눠 소유하고 있습니다. 쓸모없던 임야가 본격적으로 팔리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해 6월 17일. 이날은 도심복합 사업지의 권리 산정 기준일을 기존 2월에서 6월 말로 늦춘다는 발표가 나온 다음 날입니다. 즉 6월에 부동산을 새로 산 소유주까지 아파트 입주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지도 않고 그냥 서류만 작성하고 가는 거예요. 돈 지불하고. 그런 걸 제가 많이 듣고 목격을 했거든요. 소유주는 은평구에 거주한 한 명을 제외한 10명 모두가 외지인입니다. 서로 약속이나 한 듯 100제곱미터씩 임야를 쪼개 3억 원에서 3억 5천만 원을 주고 구매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재개발 구역 내 토지만 소유했을 때 입주권이 나오는 기준은 9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입주권이 나오는 기준을 살짝 웃도는 100제곱미터씩 나눠 가진 겁니다. 자금 여유가 있는 투기 세력이 들어가서 쪼개기를 통해서 나중에 입주권, 우선 공급권을 이제 취득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현재 증산 4구역 주변 신축 아파트 시세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는 13억 원, 84제곱미터는 17억 원 내외. 임야 소유주에게 주어지는 아파트 분양가는 5억에서 6억 원이니까 불과 반년 만에 2배 넘는 수익을 챙기고 있는 셈입니다. 과거에 이제 지분 쪼개기라는 게 굉장히 극성을 부린 적이 있는데 과도한 지분 쪼개기 같은 걸 막기 위한 조항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을 좀 피해간 그런 사례들이 좀 나타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규제를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 보여집니다. 지난해 LH 사태 당시 문제로 불거졌던 지분 쪼개기 매입 수법과 판박입니다. 개발 소식이 발표되는 순간부터 이제 가격이 폭등하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많은 이제 투기 세력들이 구입을 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증산 4구역 일부 원주민들은 도심복합 사업은 외지인 투기 세력만 이득을 보는 사업이라며 지구지정 해제를 위한 본격적인 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남태평양에서 대규모 해저 화산 폭발이 일어났고 이로 인한 쓰나미가 세계 곳곳에서 관찰됐습니다. 쓰나미 위협은 이제 지나갔지만 화산 폭발 현장에서 60여 킬로미터 떨어진 섬나라 통가는 통신이 끊겨서 피해 상황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페루 남부 해안 도시 피스코에 바닷물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남태평양 통가 인근의 해저 화산 폭발 지점에서 10,00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바닷물이 순식간에 무릎 높이까지 차오르면서 해안 도시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Y la tercera sí fue cuando todo el mundo que llegó hasta el muro. La cuarta fue cuando se inundó todo el Chaco, se metió por acá todo el agua y llegó el agua hasta la rodilla dice, ¿no? Hasta la rodilla. 페루 북부 해변에선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 항구에선 보트들이 강한 조류에 휩쓸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해안은 통가에서 8,500km 떨어져 있습니다. 미국과 에콰도르, 칠레 등 태평양 연안 국가와 호주, 일본 등에 이렇게 쓰나미가 닥쳤습니다. 하지만 화산 폭발 현장에서 불과 60여 킬로미터 떨어진 섬나라 통가의 피해 상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폭발 충격으로 해저 통신선이 손상됐고 거대한 화산재 구름 때문에 공중 접근도 힘든 상황입니다. Obviously a very difficult situation at the moment, given the communications we understand in Tonga have been pretty significantly impacted. 이번 분화는 화산재와 증기 가스가 20km 상공까지 솟구쳤고 분출 반경이 260km나 됐습니다. 통가는 쓰나미 경보 발령 직후 주민들이 대피했고 해안 근처에 궁이 있는 통가 국왕도 고지대로 대피한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질랜드와 호주, 미국 등 여러 나라가 구조와 피해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A clear indication that has come from Tonga is the need for water. The ash cloud has, as you can imagine, caused contamination. That's on top of already a challenging environment in terms of water supply, and so that's what the Defence Force are very focused on. 통가인들이 모인 페이스북에서는 현지에 있는 지인과 연락이 닿은 사람들이 전한 피해 상황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통가는 제주도의 40% 크기이고 인구는 10만 5천 명 정도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테니스 왕제 조코비치가 호주에서 추방됐죠. 조코비치의 손실은 호주 오픈 출전 불가뿐만이 아닙니다. 사상천 메이저 대회 21번 우승 도전 무상과 함께 세계 1위 자리도 흔들리게 됐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세계 랭킹 1위 조코비치가 결국 호주에서 쫓겨났습니다. 경유지 두바이에서 팬들의 요청에 사진을 찍어주며 여유를 잃지 않는 조코비치. 호주 입국 때 구금 굴욕을 겪고 법원 판결로 잠시 자유를 얻었지만 백신 반대 정서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결정에 따라 추방됐습니다. I can confirm that Mr. Djokovic departed Australia last night. So that was on the basis of the full federal court upholding the decision of Minister Alex Hawke to cancel Mr. Djokovic's visa. 9차례 우승한 호주 오픈에서 나달과 페더러를 제치고 메이저 21승을 달성하려던 계획도 무산됐습니다. 메드베데프 등 추격자들의 쫓기는 세계 1위 자리도 위태로워졌습니다. 또 3년간 호주 입국이 금지돼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개인적 신념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는 조코비치. 방역을 강화한 프랑스 오픈, 그리고 윈블던 등 향후 대회 출전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호주의 추방 조치에 세르비아 부치치 대통령은 마녀 사냥이라고 비판했고 세르비아인들은 세르비아의 자랑이라는 문구를 띄우며 조코비치를 응원했습니다. 남자 프로테니스 협회는 호주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챔피언 중 한 명의 호주 오픈 불참은 대회에도 큰 손실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다시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당분간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계속되겠는데요.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모레는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고 낮에도 영하 1도에 머물면서 종일 공기가 차갑겠습니다. 따뜻한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위 속 내륙 곳곳으로는 비나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눈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조금 전부터 다시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저녁까지 1cm 안팎의 눈이 내린 뒤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퇴근길 교통 안전에 더욱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만 내일 새벽까지 약한 눈비가 이어지겠고요. 그 밖에 전국은 내일 대체로 쾌청하겠습니다. 다만 서울, 경기와 전남, 동쪽 지역에는 여전히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3도 낮겠습니다. 중부와 경북, 전북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관령은 영하 17도, 서울 영하 10도, 대구는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춥겠고요. 서울 영하 1도, 광주와 대구는 4도에 머물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충청과 호남, 제주와 또 동해안 지역에는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